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문을 좀 한번 볼게요. 확인 설명. 개공은 의뢰를 받은 경우에 완성되기 전에 밑줄을 한 번만 잡을게요.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은 완성 전에 한다 그랬잖아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취득 의뢰인 여기다는 별도 한번 해주고 취득 의뢰인 한쪽 살 사람 이 사람한테 성실 정확하게 뭐 하고요 설명하고 그러니까 확인 설명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설명을 하고 이게 이제 구두 설명이거든요. 근데 구두 설명을 하면 신뢰감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뭘 좀 보여주는 거냐면 뭐 종합증명서나 뭐 각종 대장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근거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설명해 주라는 걸 뭘 보여주면서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권리 관계를 설명하면 뭐를 제시하는 게 좋을까요? 권리 관계를 설명하면 요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거 이거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라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인 설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조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조사 안 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조사해야 되잖아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개공이 이전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취득할 사람 아니라 이전할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상태가 어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전 의뢰인이 여기 매도나 임대 의뢰인한테 물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예를 좀 하나만 좀 들어봐 드리면요. 도배 상태가 어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도배 상태. 네. 도배 상태는 우리 개공이 확인하기가 어려운가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죠. 뭐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짐 같은 거 이렇게 뭐 농도 있고 뭐 에어컨도 서 있고 있으니까 가려져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도배 같은 거는 개공이 직접 확인하지 말고, 그러니까 개공이 도배 상태 확인한다고 막 농도 이렇게 좀 그 치워봅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예, 손님한테 도배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뭐 상태가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걸로 끝내면 된다. 근데 만에 하나 이 이전 의뢰인이 대답을 해줄 수도 있지만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응을 하면 결과적으로 개공은 그 사실을 확인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취득할 사람, 이제 매수나 임차 의뢰인이 취득할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뭐 하고 설명하고, 여기서 설명하고는 별 한번 해줄게요. 뭐라고 설명하고? 응? 그러니까 그 도배 상태가 좋다고 나쁘다고 아니면 불응했다고. 그렇지, 불응했다고. 그러니까 뭐 좋다고 나쁘다고는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러면 불응하였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거를 증거를 남겨놔야 돼. 증거 없어도 돼요. 꼭 증거를 남겨놔야 돼.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반대로 불응하지 않고 뭐 도배 상태가 좋아요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좋다고 설명했다고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양호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불응하든 셋 다 설명하고 기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거는 이제 중개가 완성되어진 시점에 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를 먼저 쓸 건데 거래계약서라는 것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니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하나 좀 적어 볼게요. 확인 설명서를 먼저 쓰느냐 거래계약서를 먼저 쓰느냐, 이게 실무에서 개공들이 많이 헷갈려 하고 잘못하는 개공도 되게 많은데 여러분 그냥 편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손님이 내가 사겠다고 해. 매수할 사람인데 내가 사겠대. 그럼 여러분 매매계약서 먼저 쓰고 싶어요? 아니면 확인설명서 먼저 쓰고 싶어요? 솔직하게. 매매계약서. 왜 매매계약서를 먼저 쓰고 싶어? 손님 만변할까 봐. 그러니까 얘를 먼저 쓰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를 먼저 쓰고
확인 설명서 먼저 작성하고 이어서 계약서. 왜냐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는 예정 금액이 쓰이거든요. 예정 금액. 그리고 여기부터 거래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예정이어야 해. 계약서 쓰기 전 단계. 그래서 이런 순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거래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때 확인 설명 사항을 구두로 했던 거를 확인 설명서로 작성하여, 그러니까 서면으로 다시 한번 써가지고 말로 했던 거를 서면으로 다시 한번 써서 이제는 누구한테 줘야 하냐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여기서 거래 당사자는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쌍방에게 매도 매수 다 이렇게 줘야 돼. 이거는 왜냐면 매도인한테도 줘야 돼. 내 물건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매도인도 알아야 되니까요. 다 교부하고 3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 쭉 한번 해볼게요. 전 시간에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했죠? 3년. 지금 보니까 확인설명서도 3년 보존하래. 3년. 3년 보존하는 게 많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다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이건 아직 이제 안 배우셨고요.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는 건 뭐냐면 거래계약 자체를 전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어요.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공인전자문서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전자 파일이 자동으로 보관이 돼요. 근데 이때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설명서도 전자적으로 다시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는 굳이 종이로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전자계약을 할 때 확인설명을 우리 확인설명서를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보관을 해주게 되면 종이 확인설명서는 작성을 안 해도 되니까 이거를 따로 뭐 할 필요 없다, 보존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거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면 전자적으로 계약서를 썼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전자계약은 나중에 실무 쪽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확인설명서에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하고 뭐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 근데 누구랑 누가 서명 및 날인 하냐면요, 개공하고 소공인데 개공은 당연히 해야 되고 누구도 서명 및 날인 해야 되냐면 소공인데 소공 앞에는 항상 수식어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해당 중개행위를 한.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 한자까지 연결해서 별. 이게 뭔 얘기냐면 소공은 해당 업무를 했다, 그러니까 뭔가 책임질 일을 했다, 이러면 뭐하고 뭐 하는 게 맞아? 서명 및 날인. 근데 만약에 내가 해당 업무를, 담당 업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 및 날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개공은 항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 제시 요구권. 신분증 제시 요구권은 뭐냐면 개공이 업무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손님들한테, 의뢰인한테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신분증 제시 요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은행에 가서요, 은행에 가서 뭐 어떤 금융 업무를 보려고 하면 은행원이 꼭 뭐 달라 그래? 신분증. 그러면 신분증을 달라고 하면 나는 이제 그 은행에 손님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손님의 올바른 자세, 신분증을 줘야 돼? 아니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신분증을 요구하냐고 해야 돼? 줘야지. 그럼 내가 만약에 신분증을 안 주면 은행원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럼 가시라고 하지. 그러면 업무를 처리해 줄 수 없으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손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한테 개공이 신분증을 달라고 요구해야 돼. 매도 매수. 근데 손님이 신분증을 보여주는 손님이 있으면 사무 처리해 주면 되지만 안 보여주는 손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신분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맞겠지 하고 믿어 넘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신분증 없다라고 하거나 뭐 안 보여준다고 하거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갖고 오시거나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좀 뭐 그 시쳇말로 꺼지라고 하든가. 왜냐하면 확인 안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누구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어떤 부동산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당사자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분증 제시 요구권이 있고요. 저는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법에는
제시 요구건이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제자분들 중에 이제 중개사고가 1년에 한 열 몇 건씩 터져요. 제가 이제 이렇게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뭐 수백 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를 확인을 안 해. 신분증도 확인도 안 하고 사기당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기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친구 이거 좀 줘볼래? 그 종이 그거 전부 다 밑에 것까지. 우리 저 의뢰인이 이렇게 왔는데 신분증 확인은 하긴 했어요. 근데 일단 신분증이 위조된 거야. 근데 이거 위조된 건 모르고 아무튼 신분증 봤는데 손님 중에 어떤 손님이 좀 가끔 있냐면 등기부 등본을 떼갖고 오는 손님이 있어요. 등기부 등본 뭔지 알잖아요, 그죠? 등기부 등본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여러 장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개공이 뗀 게 아니야. 손님이 떼갖고 온 거라고.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뭐 표제부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잘 중개하는 아파트 등기부야. 그래서 좀 한 장을 넘겨봤어. 한 장을 넘겨봤더니 뭐 나와요? 갑구 소유자 나와. 근데 소유자 딱 보니까 지금 손님이 제시한 신분증에 있는 이름이 딱 뜨는 거야. 그러면 개공이 뭐라고 판단해? 이 사람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근데 이 사람이 막 금매로 팔겠다는 거지. 금매로. 그래가지고 뭐 가령 계약금을 뭐 송금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왜 사기냐면 이게 왜 사기냐면 이 등기부는 개공이 뛴 게 아니라 그랬죠. 위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위조를 했냐면 이렇게 위조를 합니다. 맨 앞장이 뭐죠? 표제부. 표제부만 하나를, 그러니까 두 개를 떼는 거야, 등기부를. 그래가지고 표제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등기부 자체를 아예 위조하기는 어려우니까 표제부하고 갑구 을구만 이렇게 교체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표제부에다가 갑구 을구는 다른 걸 하나 딱 붙여 놓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부동산은 한 뭐 1,000만 원짜리밖에 아닌데 이 표제부는 한 20억짜리인 거야. 그러면 이 앞장만 바꾸면 간단하게 이거를 위조할 수 있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손님이 떼갖고 온 등기부는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약금 5천만 원 싸주고 뭐 이렇게 싸줘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허대해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그렇죠? 자, 신분증을 확인했으면 뭐 나중에 다시 뭐 실무 나가면 아시겠는데 신분증도 꼭 뭐 해놓을 거냐면 복사까지 해놓으세요. 복사. 이거 내가 사기 당한 거란 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뭐 재판에 걸리면. 그러니까 꼭 복사까지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나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원래는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증 딱 보고 위아래로 보면서 이렇게 뭐 확인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주택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7월 2일 날 신설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신설이 됐냐면 주택임대차는요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이 터집니다. 자, 이제 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한번 우리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무에서는 다가구 주택이 많이 문제가 돼요. 이게 다가구. 자, 여러분 다가구는 공동이다, 단독이다. 네?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건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인데 이 다가구를 처음에 지을 때 땅만 일단 사요. 네? 토지만 산다고. 그래가지고 토지를 담보로 뭐를 이렇게 빌려? 돈을. 네. 그러면 토지를 담보로라고 했으니까 토지에 은행이 뭐를 잡겠어요? 이제 저당권을 잡겠지. 네. 그리고 이 나대지의 저당을 잡을 때는 은행에서 각서를 받아. 어떤 각서를 받냐면 건물 지으면 건물도 공동 그 순위로, 그러니까 여기가 1순위면 여기도 1순위로 꼭 저당권을 잡아주는 약속을 한다고. 각서.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막바로 경매 집어넣어버린다고 얘네가. 그러니까 이 건물을 딱 이제 신축을 하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건물을 올리면 여기도 이제 올라가는 거야.
뭐가요? 저당권이니까 여기도 이제 저당이 잡혀. 이렇게 공동 저당이 되는 거예요. 은행이 1번으로 공동 저당이 잡힌다고. 이 상태에서 얘네가 세를 줘요. 다가구를. 근데 여기가 만약에 1, 2, 3, 4 임차인의 순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번으로 이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는 애는 안전해, 뭐 비교적 아니면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해. 왜 안전해? 은행 다음에 받으니까. 근데 6번으로 들어가는 애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굉장히 위험해? 제일 먼저 누가 배당을 받아? 이게 경매 넘어가면 은행. 그 다음에는 1, 2, 3, 4, 5, 6번. 그러니까 대부분 3번 아니면 4번에서 잘린다고. 그러면 얘는 배당을 못 받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다가구가 사건 사고가 매일 터지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사기를 더하는 놈들은 어떻게 사기를 더하냐면, 은행에서 땡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땡겨요. 대출을 땡긴 다음에 이거를 감정평가를 한번 의뢰해요. 이 다가구 주택을. 근데 이게 한 20억 나가는 다가구면 40억으로 평가해 달라고 의뢰를 해. 돈 좀 더 주면 해준다고. 얼마로? 40억에. 그러니까 따블을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사에 실제로 이렇게 직인도 찍혀 있고 이제 서명 민날인 한다고, 걔네도 서명 민날인 하는 서류가 있어. 위조가 아니라 진짜 감정평가서예요. 근데 돈 몇 푼 더 주면 이거 해준다고, 따블을 해준다고. 그러면 여기에 1번이 안 가는 게 좋은데 뭐를 믿고 들어가? 감정평가서를 믿고, 그리고 보증금을 많이 주고 이제. 그러니까 거의 1번 받고 끝나는 거야. 그 2번부터 6번까지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이게 전형적인 전세 사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놈은 지 돈은 얼마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은행 돈으로 땡겨가지고 다 건물 짓고, 그리고 임차인들한테는 뭐 받아가지고 보증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하냐면 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이 한 놈들이 막 600 몇채씩 하는 거지, 이거를. 근데 이게 감정평가사, 또 여기에 누가 또 개입돼 있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뭐 법무사,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 명이 사기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법을 만든 게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주택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확정일자 같은 것들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6번으로 들어갈 애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 자, 그럼 이 저당권이 있는 거 알아보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돼? 등기부 보다 보면 알지.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런 거 알아보려면 뭘 떼어봐야 돼? 확정일자 누가 받았는지 얼마인지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라는 거야. 그럼 어디 가서 이걸 요청해야 되겠다 생각해봐요. 주택임대차니까. 그냥 상식, 이거 안 배웠어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 주민센터. 그래서 내가 이게 그 임차를 하려고 한다면 이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나 이거 임차할 건데 이거 좀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줘야 돼. 그 주민센터 공무원이. 뒷장을 가보면 그것만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같은 것도 열람할 수 있어. 어디 가서 열람할 수 있나 생각해봐. 이건 국세하고 지방세면 세무서나 또 구청에 가서, 지방세는 구청에서 이제 부과하니까 이런 것도 열람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건 다 선순위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디귿번은 뭐 크게 중요할 거 없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세 사기의 그 개공들하고 뭐 감정평가사들하고 뭐 법무사하고 다 이렇게 개입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요, 사기죄 한 번만 걸리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야. 사기죄,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 사기 있잖아. 그거 다 사기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 한 번만 걸리면 자격 취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감정평가서를 위조하잖아. 그것도 감정평가 자격 취소 시켜버리고, 개공이 만약에 감정평가서를 위조하면 그것도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야.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 처벌 내용이 되게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못 칠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사기치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비교 한번 표로 한번 다시 해봐 드리면 확인 설명은 언제 한다 그랬어요? 완성 전에.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완성이 된 이후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은 채색을 좀 잡을게요. 여기는 취드 그레인, 여기는 쌍방. 각각 별도 하겠습니다. 예중요, 예중요. 그리고 확인 설명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거는 구도로 설명하라는 얘기겠죠? 구도로만 하면 신뢰감이 좀 떨어질 테니까 뭐 좀 보여주면서 근거 자료. 그리고 이제 서면 작성 교부의 의무는 확인 설명서 쪽이고, 의무자는 개공하고 소공한테 다 확인 설명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확인 설명서는 이 종이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 개공한테만 의무가 있고요. 개공한테만 의무가 있고, 여기다가 여러분 소공을 한 번만 좀 적어봐 주실래요? 네, 소공을 일단 적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소공은 확인 설명서랑 거래계약서랑 못 써요? 아니면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 쓸 수 있는데 의무가 아니에요. 자,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소공은요, 확인 설명서랑 거래계약서랑 쓸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아니라고요? 의무가 아니야. 네, 의무가 없다고. 그러면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 개공한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개공한테만 의무가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만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우리 소공이 뭐 할 의무는 있다 그랬죠. 아까 서명 민날, 이건 의무야. 서명 민날인의 의무는 있어요. 뭐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를 써야 할 의무는 없지만 서명 민날인의 의무는 있다. 그리고 이제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별 2개짜리 대단히 중요. 네. 자, 실무적으로요, 확인 설명이 대단히 많이 적발됩니다. 왜냐하면 확인 설명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개공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하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종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지도 감독을 나오면 웬만하면 뭐 걸리는 게 이 확인 설명이거든요. 근데 개정 전에는 이게 업무 정지였어요. 이 확인 설명 파트가. 근데 업무 정지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도 감독을 나왔더니, 가령 요 동네 지도 감독을 나오면 50집을 갔더니 50집 중에 이거 잘하는 사무소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업무 정지를 때린 거야. 50집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다 때렸거든. 그 동네 50집이 있는데 다 업무 정지를 때린 거야. 그리고 공무원 이제 사무실에 돌아오면서 막 기세등등 했겠지. 그리고 이제 그 상관한테 내가 칭찬받을 거 생각하고 나 1계급 특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웬걸 일주일 있다가 구청 홈페이지가 난리가 났네. 뭐 때문에 난리가 났겠나 생각해봐요. 니네 제정신이냐? 니네 또라이냐? 뭐 이런 민원들이 막 속출을 하는 거지. 왜 그런 민원이 들어올까요? 그 일대 50개 집이 있으면 50개 다 업무 정지를 때려버린 거야. 그럼 그 동네는 부동산 거래가 올 수도 없게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예 제도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바꾼 게 500과태료야. 업무 정지에서.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제재는 다 업무 정지거든. 업무에 관련된 거. 근데 이게 특이하게 500과태료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500과태료로 바꿨다는 거는. 아니, 설명해라고 하는 거는 뭐 업무 정지든 과태료든 똑같이 설명은 해야지. 근데 원래 업무 정지에다가 였는데 과태료로 바꾼 건 뭐를 의미하냐고. 일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건. 네? 그 대신 철저하게 해라. 그 대신 걸려도 뭐는 해라. 일은 해라. 업무 정지가 아니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과태료는 돈만 내면 되는 거야. 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확인 설명서는 이제 개공한테 업무 정지고 소공한테는 자격 정지인데, 어떤 자격 정지냐면 작성의 의무는 당연히 없고 서명 민날인을 안 하면 자격 정지. 뭐 이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이 있는데, 이 확인 설명 사항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개공이 권리를 뭐 할 사람한테 하는 게 확인 설명이에요? 권리 취득할 의뢰인한테 하는 게 확인 설명이죠. 자, 그럼 이거는 대단히 자세하게 아니면 대충
대단히 자세하게. 그래서 이게 확인 설명사항이 더 훨씬 자세하고 일단은 여기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요. 거래 예정 금액에다가 채색 한번 잡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된 후에 해요? 완성되기 전에 해요? 전에 해. 그러니까 여기가 예정 금액이어야 해요. 여기에 무슨 금액이라고 나오면 안 돼. 거래 금액 이러면 안 된다고. 아직 계약서 안 썼으니까 예정 금액이어야 하고, 뒷장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도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 있는데 여기다도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을게요. 조세는 3단계 조세가 있어요. 우리 모든 뭐 국세든 지방세든 3단계 조세가 있는데 뭐에 따른 조세가 있냐면 일단 취득에 따른 조세가 있고, 그 다음 뭐요? 보유. 그 다음에 뭐? 양도. 이렇게 3단계 조세가 있다면 취득, 보유, 양도. 근데 우리가 확인 설명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하죠? 취득 의뢰인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세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하면 된다고. 그죠? 왜냐하면 그 확인 설명의 상대방이 취득 의뢰인이니까 취득에 따른 조세만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요거는 안 해도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서 13번은 이제 요것도 신설인데 7월 달에 신설이 된 건데 관리비 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하는데, 요 10번 같은 경우만 좀 하나 사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직 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뭐 중요하다 아니다를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우리 주임법에 보면요, 주임법이 뭐 약자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우리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와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이 주임법에 차임을 5%만 증액할 수 있다라는 차임 증액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5%만 증액할 수 있어요. 요 5% 요 이내에서만, 5% 아래에서만 증액해야 돼. 5% 넘는 증액은 불법이에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렇게 있거든. 그런데 이제 집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한 뭐 다가구나 다세대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주임법을 피해 나가려고 월세는 뭐 처음에 이제 꼬시려고 월세는 좀 싸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월세 이렇게 해놓고 계약서를 쓴 다음에 이 월세를 많이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는 그냥 두고 뭐를 올려버려. 보증금도 이렇게 고정금도 똑같아. 저 차이만의 보증금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보증금이랑 월세는 못 올려. 이 5%만 올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즉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뭐를 올려버리는 거야. 관리비는 주임법에 저촉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계약할 때는 관리비가 5만 원이었는데 한 달에 5만 원이었는데 이듬해에 뭐 1년이 지나서 관리비 50만 원으로 올려버리는 거야. 10배를. 그래 놓고 이제 관리하는 항목을 몇 개 추가해 주기는 해. 뭐 외벽 뭐 이런 청소나 이런 거. 근데 그게 50만 원을 낼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애초에 그 들어가기 전부터 관리비 금액과 내역을 설명해 주라는 얘기야. 그럼 나중에 딴소리 못 하잖아. 네,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이게 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확인 설명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건 조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권리를 취득 맞고 이전 틀리고, 아까 어떤 조세만 설명하면 족하다 그랬죠? 취득에 따른 것. 네. 그 다음에 2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제 확인 설명서죠. 쌍방에게 교부해야 된다. 맞죠 이거? 3. 개공은 쌍방에게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에 뭐하고 뭐 해야 돼요? 서명, 민날이. 이것도 맞고. 4. 개공은 쌍방에게 교부한 확인 설명서에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아까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존하라 그랬어요? 3년.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5. 개공은 법인인 경우에는 확인 설명서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해당 중개행위를 수행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가면 얘는 소공이겠죠. 함께 서명 및 날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법인에서는 개공이 없으니까 대표랑 소공이 같이 하는 거고요. 자,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으로 좀 넘어가 보는데 일단 여기 1번 서식에 주거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주거용이라고 써 있는데 얘가 개정이 7월 2일 날 개정됐어. 올해요. 7월 2일 날 개정이 되면서 뭐가 하나 바뀌었냐면 요게 바뀌었어요. 요게. 종전의 오피스텔은 2번 서식이었거든. 네. 여러분 이제 쭉 한번 넘겨볼래요? 우리 이거 확인 설명서가 뭐뭐뭐가 있는지 한번 쭉 보세요. 뒷정으로 뒤로 넘겨야지. 자, 1번 서식 보셨고 좀 넘기다 보면 자, 이제 몇 번 서식이 나와요? 2번이 무슨 용이에요? 비주거. 원래 오피스텔은 거기에 있었어. 근데 여기로 이동했다고요? 네,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뒤로 좀 넘겨보시면 몇 번 서식 나와요? 3번 서식이 나오죠? 3번 서식이 무슨 용이야? 토지용. 또 넘겨봐요. 이제 4번 서식이 나오죠? 4번 서식은 무슨 용이냐면 임목이랑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렇게 확인 설명서 서식이 총 4개나 있다고요. 그 4개 중에서 요 1번 서식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1번에는 종전에 뭐 이런 것만 적었어요.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뭐 이렇게 적었는데 개정을 좀 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1번으로 써라 이렇게 바꾼 거거든. 주거로 쓴 오피스텔이니까 대신 이 주거로 쓴다라는 오피스텔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쓰는 사람이 주거로 쓸게 이러면 이게 주거로 보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전용이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오면서 자 전용 85제곱미터 이내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내로 들어와야 돼. 플러스 이거는 엔드 조건이에요. 이건 당연하고 자 오피스텔에서 주거로 쓰려면 꼭 필요한 거 3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피스텔에서 먹고 자고 하려면 꼭 필요한 거 3개. 주방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주방을 우리 법률적으로는 부엌이라 그래. 부엌. 자, 부엌이랑 또 화장실. 또 하나. 보일러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보일러실은 없어도 그만이지 뭐. 욕실. 네. 그래서 목욕시설. 그래서 부화목 요거 3개가 있어야 돼. 부화목은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2개가 엔드 조건이야. 이 엔드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거를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고 이거를 매매나 임대차를 해주면 1번 서식으로 적어야 돼요. 1번.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부화목이 있어요. 부화목은 있는데 전용이 90짜리야. 90제곱미터. 전용 90제곱미터. 그러면 몇 번으로 적어야 돼? 그럼 이때는 2번으로 가야 돼. 1번으로 가면 안 돼. 왜냐면 전용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니까. 자, 이번에는 전용이 50제곱미터야. 쬐끄만해. 전용 50제곱미터인데 부엌, 화장실 있고 목욕시설이 없어. 그럼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 잘 구분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1번 서식으로 적는다는 확인 설명서를 쓸 때만 적용되는 거고 세법 시간에 배우는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야. 예,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기다가 적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확인 설명서를 적을 때만 써먹는 거고 세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법 시간은 이렇게 안 배웠다고 저한테 얘기하거든. 그거 저 어쩌라고. 세법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이거는. 예. 세법에서는 이 오피스텔은 무조건 주택 아닌 걸로 봐요. 세법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면적 이런 거 안 따진다고. 그러니까 세법하고 달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피스텔, 그러니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확인 설명서 쓸 때만 적용되는 제도다라고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근거 자료 뭐 이렇게 쭉 보여주는 것들이 있고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 그다음에 유의사항이 있고 여기 이제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보셔도 되고 이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쭉 넘어가 보면
임대차 확인사항 해가지고 요것도 7월 2일 날 되게 좀 자세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뭐 우리 전세 사기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거를 임대인이 줬냐 안 줬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입지, 아까 얘기했던 입지,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 시설, 뭐 거래 예정 금액, 조세 부분. 그 다음에 노마자 이번에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11번에 내외부 시설의 상태라든가 12번에 벽면, 뭐 바닥면 상태 이런 거, 환경 조건, 현장 안내 누가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쭉 적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마자 3번에 중개 보수를 적는 난이 있는데 여기 바로 밑에 끝번호가 몇 번 나갔냐면 15번 나갔죠. 자, 확인 설명서 1번 서식은 마지막 번호가 일단 몇 번이다? 15번. 일단 요거 기억하시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 확인 설명서에 누가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지 서식을 한번 보세요. 일단 매도 임대, 매수 임차, 당사자들도 서명 날인해야 되고 개공하고 소공까지 서명 날인하는데 이게 좀 특이하게 당사자들은 또는 날인을 합니다. 당사자들은. 근데 누구는 민날인을 해야 돼요. 개공과 소공은 민날인을 해야 된다고. 이게 실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당사자들은 뭐 하거나 뭐 하나만 하면 돼. 서명하거나 날인하거나 하나면 되는데 개공하고 소공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뭣도 하고 뭣도 해야 돼. 서명도 하고 날인.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중요한 서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 방법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2번 서식으로 가면 비주거가 있어요. 비주거. 이 비주거에는 업무용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업무용에는 뭐 들어가겠어요? 오피스텔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야. 대신 뭐 아닌 오피스텔, 주거용이 아닌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상가, 공원용은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동소이한데 끝번호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끝번호가 몇 번 나갔는지 한번 봐볼게요. 맨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이에요? 11번. 아까 1번 서식의 끝번호 몇 번이었어요? 15번.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서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확인설명서 3가 나오는데 이 확인설명서 3는 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상에 뭐 없는 거, 건물 없는 거,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없는 거. 그러면 우리 뭐 토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농지 같은 거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야 뭐 이런 거 중개하면 요 3번 서식에 적을 거예요. 얘도 끝번호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번호 몇 번 나갔나 보세요. 9번 나갔죠. 그러니까 아까랑 비교하면 더 심플해졌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 서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은 요거 적는 거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거 이제 적는 게 이제 4번 서식인데, 특수한 중개대상물 중개할 때 얘는 굉장히 심플해요. 서식 자체가. 끝번호 몇 번 나갔냐면 8번.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확인 설명서가 4가지 서식이 있는데 각 서식이 모두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뒷장을 또 가보면 이 서식을 비교해 놨단 말이야. 이 서식 자체를 비교해 놨잖아요. 여기다가 따로 별 3개 잡을게요. 대단히 중요하다. 한 문제는 매년 나오고 2개, 많이 나올 때는 3개까지도 나온다. 이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가. 자, 1번이 뭐라 그랬죠? 주거. 2번은요? 비주거. 3번은 토지. 4번은 이제 재단용, 재단 같은 거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번 35회 때는요 특이하게 얘를 물었어요. 2번 서식. 원래 2번이 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1번이 제일 잘 나왔는데 특이하게 2번 서식을 냈다고요. 자, 이제 일단은 요거 기본 확인 사항이 뭔가를 아셔야 되는데, 기본 확인 사항 제목 옆에다 땡땡 하나 해주시고, 우리 개공이 혼자서 단독으로 조사할 수 있으면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얘기해요. 자, 혼자서도 잘해요 이러면 기본이야. 기본. 혼자서도 잘하면.
예를 들어 보면 대상 물건의 표시, 뭐 표시라는 건 뭐 소재, 지번, 지목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표시는 뭘 보고 저거다 적으면 되겠어, 개공이. 소재, 지번, 지목 이런 거 있잖아요. 면적 이런 거 뭐 보고 적으면 되겠어? 등기부 말고 대장. 표시는 대장. 대장 보고 적으면 되지. 여기 권리 관계는 등기된 거 애들이거든요. 등기된 권리들. 그럼 등기된 애들은 뭘 보고 적으면 되겠어? 등기부.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개공 혼자서 할 수 있는 애들이지. 뭐 토지 이용 계획 뭘 보고 적으면 되겠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있어요. 그럼 뭐 그런 거 보고 적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쭉 내려가다 보면 노마자 2번에 세부 확인 사항이라는 게 나와요. 세부. 자, 이거는 되게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누구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혼자서 조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해봐야 맞지도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기본과 세부를 섞어가지고 다음 중 기본 확인사항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세부 확인사항 아닌 거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잘 물어보니까 일단 그거 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부 확인사항 중에서 뭐 실제 권리 관계가 있는데 이 실제 권리 관계는 등기된 거 아니면 등기 안 된 거, 안 된 거.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올라가 볼게요. 2번 항목에 권리 관계 있었잖아요. 얘는 등기된 거, 안 된 거. 등기된 거. 그럼 등기된 거는 뭘 보고 적으면 된다고? 등기부. 근데 등기 안 된 건 어떻게 적어? 응? 등기 안 된 건 어떻게 적어야 돼요? 물어봐야지. 예, 그래서 개공이 혼자 못하니까 물어볼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달리 말하면 이전할 의뢰인한테 물어봐야지. 이전할 사람한테, 취득할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전할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뭐 상태라는 말, 여기도 상태, 그리고 환경 조건 같은 경우는 일조 소음 진동 같은 건데, 이 일조 소음 진동은 그 집에서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항목들이에요. 대단히 세부적인 거야. 근데 이제 하나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 안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현장 안내에다가 채색을 하나만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현장 안내할 수 있는 세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현장 안내할 수 있는 세 사람. 개공, 소공, 중개보존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현장 안내가 원래 없었던 항목이거든요. 근데 7월 2일 날 신설이 된 거야. 근데 이 현장 안내란을 어디다 넣으려고 보니까 원래 이 현장 안내는 개공이 확인해서 누가 갔다 이거 체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는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 현장 안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확인 설명을 다 하고 현장에 가서 체크하는 어떤 그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밑에다가 넣어야 돼. 근데 또 이거를 여기다 넣기는 좀 애매하니까 넣을 공간이 여기밖에 없었던 거야.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여기밖에는 넣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 현장 안내라는 건 개공이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는 거라서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우냐면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얘가 들어간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세부. 자, 올해 35회 시험에는 되게 허접한 문제가 나왔어요. 허접한 문제 뭐가 나왔냐면 여기 보면 관리비라는 애가 있잖아요. 에? 관리비. 관리비가 지금 쭉 보니까 여기만 들어가잖아요. 여기가 몇 번 서식이야? 1번. 근데 올해 문제가 뭐냐면 관리비가 2번 서식에 들어가느냐를 물은 거야. 관리비는 2번 서식에 안 들어가잖아. 이걸 우리 본시험에 물었거든요. 그럼 허접해, 안 허접해? 허접하지. 이게 안 중요한 건데 이제 허접하게 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한번 낼만 하단 말이에요. 뭘 한번 낼만 하냐면 세부 확인 사항이 5개잖아요. 여기 중에서 가장 세부 사항이 아닐 것 같은 애가 얘잖아. 근데 얘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세부 확인 사항이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기본 확인 사항하고 여기 중에서 몇 개 이렇게 섞어 가지고 기본과 세부 개수 세는 문제, 이런 거 내면 대단히 좋은 유형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만 그런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막 관리비 몇 번에 안 들어 이런 쓸데없는 그 아주 그냥 허접한 문제보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마차 3번에 보수를 적는 난이 있는데 이 보수는 제3의 영역이라서 기본도 아니고 세부도 아닌 그냥 제3의 영역이야. 그냥 중개 보수라는 안이 별도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확인 설명서에는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서식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항목이. 근데 보면 동그라미가 4군데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6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4개. 이런 걸 소위 공통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이것도 출제 되게 잘하는데 이거는 좀 암기하셔야 돼. 이거는 이해보다는. 그걸 좀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암기 코드를. 대상 물건의 대, 그리고 권리 관계의 권. 그럼 대권 뭐 이런 말 나오죠. 대권. 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공통적 기재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통적 기재사항.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예정 금액의 금, 예정 금액의 금. 9번에 조세의 세. 그러면 대권 금세, 대권 금세. 예. 그리고 12번에 실제 권리 관계의 실, 실제 권리 관계의 실. 그리고 17번에 맨 마지막에 중개 보수의 수.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동그라미 치신 거를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대권 금세 실수. 이거 스토리를 좀 만들어 봐 드리면 대권 잡으면 금세 뭐 한다고요? 실수한다고. 근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맨날 그래. 공통이야. 공통. 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대권 금세 실수. 네, 자, 대는 뭐냐면 대상 물건의 표시. 권이 뭐겠어요? 권리관계 등기된. 그 다음에 금은 뭐예요? 거래 예정금액.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확인 설명서예요. 거래계약서가 아니라서. 예정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세는 조세, 취득에 따른 조세. 그리고 실은 실제 권리관계. 그리고 마지막 수는 중개 보수. 지금은 뭐 조금 생소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다 암기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자, 이제 확인 설명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비교표가 제일 중요하고 여러 번 자주 이렇게 다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1번 주거용 건축물이면 1번 서식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잘 나와요. 기본 세부 아닌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그러면 권리관계는 기본 세부. 기본. 그러니까 느낌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냐면 개공이 혼자 할 수 있으면 기본, 혼자 못하면 세부. 자, 권리관계는 등기된 거, 등기 안 된 거. 등기된 거 그러면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등기 부분 떼어보면 입지 조건은 뭐 이제 그 위치가 어떤가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자, 기본 세부. 기본.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것도 가지고 뭐 입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비선호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비선호 시설이 우리가 그 여기 주거니까 주택가 인근에 있으면 안 좋을 만한 것들. 네. 뭐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보실래요? 비선호 시설. 주택가 인근에 있으면 안 좋을 만한 거. 쓰레기 뭐? 쓰레기 매립장. 뭐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 안 좋잖아. 그런 거가 있으면 이제 조사하면 되니까 직접 조사할 수 있잖아. 기본. 그 다음에 내부 시설의 상태. 정답이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태에 관한 자료는 직접 조사가 어렵다 그랬잖아. 물어보라 그랬잖아. 그럼 상태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기본 세부, 세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조세. 조세도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요. 이 조세가 왜 기본 확인 사항이냐면 조세의 종류를 세목이라고 하는데 세목과 세율 우리가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쓸 수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별 하나만 잡으시고 대단히 좋은 유형의 문제고 이게 이제 18회 본시험 문제인데 환경 조건과 입지 조건의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각각 몇 개인가 개수 세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소방,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근데 어렵는데 좋은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소방은 상태에 들어가요. 내외부 시설의 상태. 그러니까 소방 상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고, 배수도 물이 빠지는 뭐 이런 건데 상태예요. 상태. 얘도 상태. 예. 소음은 뭐에 들어가냐면 환경 조건에 들어가. 1조 소음 진동이 환경이니까. 그리고 교육 시설은 있으면 뭐가 좋을 걸까요? 교육 시설이 뭐 주택가 인근에 있어. 초등학교가 있어. 그죠? 그럼 뭐가 좋은 거야? 입지. 예, 교육 시설은 입지. 여러분 초품아라는 말 들어봤어요? 초품아. 어? 초품아. 초품아가 되게 아파트로서는 좋은 아파트거든. 그러니까 그 전철역에서 가까운 것처럼 이게 애들 있는 집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 초등학교를 갖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 있으면 엄마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그게 초품화야. 초품화가 되게 좋은 아파트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입지. 그다음에 진동은 뭐겠어요? 환경. 1조 소음 진동이 환경. 수도는 집 안의 문제니까 상태. 1조량도 환경. 1조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부분이잖아요. 1조가 많은 게 좋아요? 적당한 게 좋아요? 아예 그냥 햇볕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 좋아요? 어?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적당히 들어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게 좋아? 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많이 들어오는 걸 좋아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양을 좋아합니다. 남양은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오잖아. 해 질 때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양을 전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얘는 확인 설명서에 아예 없어.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있었거든, 얘가 확인 설명서에. 근데 7월 2일 날 개정하면서 삭제시켰어요. 되게 중요해. 그래서 판매 의료시설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사항이 아닌데 있다가 빠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좀 공부 좀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난방 방식은 상태. 보일러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도로가 좋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입지. 주차장에 있으면 환경이 좋아? 아니면 입지가 좋아? 응? 헷갈리잖아요. 근데 주차장은 입지로 봐요. 왜냐하면 주차장은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차장은 무조건 입지로 가야 돼. 환경 조건으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비선호 시설은 그냥 비선호야. 얘는 이 자기 카테고리가 있는 애예요. 자기 카테고리가 있어요. 비선호 시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비선호에 들어가는 거죠. 요 정도만 우리 파악해도요, 대부분의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여기에 다 걸린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서식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항목을 모두 고르래. 공통적 기재사항 암기 코드 6개가 뭐였었지 아까?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을게요, 일단. 네. 자, 그러면 권리관계 나왔잖아요. 권리관계. 그죠? 그리고 예정금액의 금, 실제 권리관계. 요거 3개밖에 없네, 뭐. 대권, 금세 실수에서 권, 금, 실. 이렇게. 그러면 니은 비선호 시설 빼야 되고, 니을 환경 조건 빼야 되는데, 이 비선호 시설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중에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초반이라서 좀 어려운데, 이 비선호 시설은 1번과 3번 서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 1조 소음 같은 경우는 1번 서식에만 유독 들어가. 1번 서식만 들어간다고. 그래서 3번 답 이렇게 골라내시면 돼요. 얘도 별 하나만 해요. 요거요. 3번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자, 됐죠?